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세상 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잖아요. 이번 사연자분도 한번 이쪽이 당했다가 상황이 반대로 바뀌어서 저쪽에게 제대로 복수해준 그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법이죠. 구독자분들도 이 사연 들어보시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서울 사는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더운데 사연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다들 사연 유튜브에는 굴곡진 인생사들을 많이 보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인생이 상대적으로 참 평탄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저 역시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시간도 비는 김에 한번 보내보려고 써봅니다. 저는 결혼을 꽤 일찍 했어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 세대치고도 빨리 결혼한 거였죠. 요즘이야 초혼하는 사람들 평균 연령대가 30 넘는 경우 많잖아요. 저 땐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빨랐어요. 뭐 그렇다곤 해도 제가 빠른 건 맞지만요. 아무튼 그때 좀 일찍 결혼해서 저희는 살림이 그리 넉넉지 않게 시작했어요. 저희가 시댁도 친정도 아주 경제적으로 윤택하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던 남편이 벌어놓은 돈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해야 했던 상황이었죠. 신혼도 월세방에서 시작했고 사실 혼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워낙 쪼들리면서 시작했던 결혼이라서. 남편은 원래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영업사원이었어요. 작은 회사의 영업사원이라서 그리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아주 듬직한 남편이었죠. 반면 남편한테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당시에도 돈을 참 잘 버는 분이었어요.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한테 뭐 해주시는 건 없었으니까 저희가 알 바는 아니었죠. 아니, 시숙네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저희한텐 도리어 좋지 않았어요. 시숙네는 시숙뿐 아니라 동서까지도 회사 나가서 일을 한다면서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도 거의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연세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어 좋다면서 웃으셨죠. 하지만 그렇게 막 돈을 잘 버는 편은 아니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하셔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셔야 하는 질환이 있으셨거든요. 원래는 장남이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하더라도 나눠서 하고나요. 하지만 손윗동서는 제가 아는 한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병원 가시면서도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예, 내가 시원찮아서 널 계속 귀찮게 만드는구나.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갓 결혼한 새댁이 그냥 집에서 살림만 배워도 시간 모자랄 텐데 애 태어나면 너도 더 바빠질 테니 지금 쉬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이고, 처제네가 좀 여유 있으면 도와주면 좋으련만. 애들이 너무 바빠서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다. 시어머니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불만을 말할 도리도 없었어요. 실제로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요, 뭐 돈 많이 버느라 바빠서 시간적으로 여유 없는 거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숙과 동서는 돈도 시댁에 거의 들이질 않았거든요. 시어머니 질환 때문에 병원비가 제법 들어가고 시아버지도 건강이 점차 안 좋아지는데 동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드리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더군요. 어찌나 속상하든지. 여보, 우리 부모님께 조금 돈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돈을? 아, 병원비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택시 운전 일도 거의 못하셔서 미안해. 할 수 없지. 형님네는 어떻게 하신대? 말은 해봤는데 모르지 뭐. 맨날 돈 이야기 나오면 피하잖아.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고 저한테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작은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죠. 내가 진짜 나중에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다 줄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절 안아줬어요. 남편의 잘못도 시부모님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전 그걸 가지고 탓할 마음은 안 들었어요. 듣는 분들은 무슨 짓이냐고 그 돈을 왜 드리냐고 할 분들 계실지도 몰라도요. 사실 결혼할 때부터 시부모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그 정도 돈이야 부모님에 대한 도리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싶었죠. 저희도 쪼들려서 많이 해드린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백만 원 정도였지만요. 그러는 중에도 솔직히 시숙내가 진짜 얄미웠어요. 생각해보세요. 돈은 그렇게 잘 번다면서 시댁에서 해야 하는 일은 돕지도 않고 돈도 안 대주고 대체 형제인 이유가 뭐죠?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얄미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신혼이기도 했고 아직 제가 너무 어려서 시숙내한테 대놓고 쏘아붙일 순 없었거든요. 시숙내가 뻔뻔했던 게 저희가 시부모님께 돈 드리고 나서 같이 저녁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또 시숙하고 동서가 오더군요. 그것도 저녁 식사 차리는 거 도울 수 있도록 좀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저녁 식사 다 차린 후에 시간 딱 맞춰 와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어머, 동서, 내가 좀 일찍 올걸. 아니에요, 형님. 방금 다 차렸어요. 그래. 어머님, 오랜만에 왔죠? 너무 바빴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그냥 앉아서 먼저 먹자꾸나. 배고프지? 시간 많이 지났어. 네네, 어머님. 그리고 이거는 어머님 선물이고요. 이건 동서 거. 저하고 시어머니는 평소 인색하기 그지없는 동서가 갑자기 선물을 꺼내줘서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그때는 그냥 정말 저녁 한 끼 먹자고 모인 거였거든요. 아니, 이게 웬 거냐? 제가 제주도 여행 다녀왔거든요. 이이랑 같이 일주일 놀려 다녀왔는데 거기 호텔이 워낙 좋더라고요. 어머님하고 동서는 평생 그런 호텔 못 가보실 테니까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기념품 하나씩 사왔어요. 동서는 물어줄길 기다렸다는 것처럼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시끄러운 수다를 듣는 동안 포장을 열어보니까 진짜 열쇠고리 하나씩 들어있더군요. 기가 찼죠. 그러니까 동서는 지금 자기 여행 다녀온 자랑을 하려고 이따위 열쇠고리를 저하고 시어머니한테 선물이랍시고 사다 준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순하고 좋은 분이어서 화도 내지 않고 침착하게 동서의 자랑을 죄다 들어주고 계시더군요. 저녁 식사 내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모두 순하기만 한 사람들이라 거기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열쇠고리 비싼 거야, 동서. 잘 써? 손이 동서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깔깔 웃더군요. 제가 원래 성격이 그리 순하지만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땐 그냥 신혼이고 새 며느리라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열쇠고리 따위를 누가 쓴다고 이걸 사와가지고. 그리고 열쇠고리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생색내고 있는지 너무 짜증났어요. 하지만 그걸 티내진 못했죠. 네, 감사해요, 형님. 그래. 동서도 여유 있으면 그 호텔 가보면 좋은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하긴 돈이 있어야 가지, 그렇지? 돈 벌기가 쉬운가 어디? 손윗동서는 농담처럼 말하면서 웃었고 저와 남편은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아무리 저희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죠. 사람 듣는 앞에서 그게 할 소린가요? 저희 집이 남편 외벌이인 거 뻔히 아는 양반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었고 가족의 평화를 무엇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고 넘어갔었죠. 그런 식으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제가 아기도 낳고 저희 세 식구 알콩달콩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월급이 좀 짜다 보니 남편이 사업을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영업사원으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결국은 나와서 창업하는 게 정석적인 길이다 저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딱히 반대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시죠? 사업 처음 시작하면 돈 엄청나게 들어가고 나오는 돈은 얼마 없는 거.
사업 안정되고 나야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잖아요. 모아놨던 돈 투자하면서 저희한테 저금이라고는 없고 대출만 남게 된 상황인 거죠. 뭐 사업한다고 했을 때부터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긴 해서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됐어요. 물론 걱정은 됐지만 예상 범위 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는 게 그렇게 쉽게 흘러갈 리 없었어요. 어느 날 저희가 월세 사는 빌라 집주인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애기 엄마, 지금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주머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해서 집이 필요해서요. 지금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나.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사실 그 빌라 주인 아주머니가 워낙 마음씨 좋으시고 저희 시부모님과도 친분이 있으셔서 정말 싸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결혼 직후부터 살기 시작해서 그때까지도 월세랑 보증금 변동이 없었으니 알만하죠. 그래서 더욱이나 갑작스러운 통보가 당황스러웠어요. 미안한데 3달 뒤까지는 비워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급히요? 우리 딸이 결혼을 급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그래. 미안해요. 아주머니는 말투가 그렇게 밝지가 않으셨어요. 결혼을 급하게 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뭐 그리 좋은 사정은 아니겠죠. 전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사정 알아봐야 주인집이 3달 뒤까지 나가라는데 무슨 수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한테 상의를 했죠. 당연히 남편도 황당하면서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가뜩이나 지금 사업 자금도 모자란데 큰일이네. 일단 나도 알아볼 테니까 당신도 여기저기 집 좀 알아봐줘. 알았어. 갑자기 집 구해야 할 때 그 급박한 기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집이 자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 그날부터 애도 돌봐가면서 부동산으로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애 있는 집은 세주기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워낙 많기도 했고요. 게다가 3개월 내로 옮겨야 하지 돈은 없지 난관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월세를 높이기엔 지금 월세로도 너무 빠듯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집 하나를 찾아냈는데 문제가 전세더군요. 1층 빌라라서 애 키우기도 편할 것 같았는데 전세금 1억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법 넓고 저희가 원래 살던 집보다 신축이라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집 외에는 저희 시일하고 사정에 딱 맞춰줄 수 있는 집이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머리를 싸매고 서로 상의했어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은 여유자금 없으실까? 그런 돈이 어디 있으시겠어. 1억이나 되는 돈을. 역시 그렇겠지. 그래도 한번 말은 해볼게. 방법 있나 여기저기 다 찾아보긴 해야지. 그래서 저희는 날을 잡고 시부모님께 사정을 설명드렸어요. 시부모님은 고민해보겠다고 어디 대출이라도 낼 수 있으면 내서 빌려주시겠다는 고마운 말씀을 하셨죠. 자식이 돼서 능력이 없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돈을 구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바로 손이동서한테서요. 동서, 서방님이 우리 그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던데? 네? 전 너무 놀라서 크게 외쳤어요. 어머, 몰랐어? 네, 저는 전혀... 그랬구나. 서방님이 1억을 빌려달라고 했대. 그래서 우리 그이가 빌려주기로 했다고. 언제요? 어제 그랬대. 오늘 빌려준다고 답했다고 하던데. 아우, 동서는 몰랐구나. 부부끼리 그런 것도 말 안 하면 어떡해. 손이동서는 깔깔 웃으면서 저렇게 말했어요. 말투가 되게 얄미운 편이거든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속이 탔어요. 어쩌자고 저 얄미운 사람한테 1억이나 빌리게 된 거지 싶어서요. 이자는 안 받기로 했대. 형제가 나 이자 받는 거 아니라고. 어머,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가 나한테 잘해야 된다. 1억이 뭐 누구 애들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아무 대가도 없이 빌려주는 거니까. 네.
머리가 지끈거리고 아팠어요.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려서 이야기해보니까 사실 남편이 먼저 빌려달라고 한 건 아니고 시부모님이 시숙한테 말해서 돈 빌려주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던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민망한 듯 얼굴을 문질렀어요. 좀 곤란하긴 해. 1년 내로는 못 갚을 텐데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준다니. 가까운 가족하고 돈 거래하는 거 정말 싫은데. 난 형님이 어떻게 나올까 그게 걱정이야. 평소에도 그렇게 얄밉게 굽는데. 뭐 형수님이 뭐라 하시겠어. 다 동의하셨으니까 형님도 돈 빌려준다 하시는 걸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진짜 속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돈을 구한 덕분에 이사는 무사히 하게 되었죠. 덕분에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길바닥에 앉을 걱정 없이 옮겨갔으니 분명 감사한 일은 감사한 일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어요. 예상대로 동서가 이상행동을 시작했거든요. 동서가 이제 우리 집 일 좀 도와줘야겠어. 하루는 저를 집으로 부른 동서가 대놓고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전 한참이나 돈 빌려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어 좀 놀랐어요. 아니,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1억을 이자도 없이 빌려주는 거니까 동서도 뭔가 해줘야지. 안 그래? 그럼요, 형님.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거 많지, 동서. 우리 집에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일 해주면 되는 거잖아. 살림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깔깔거리면서 동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전 너무 황당한데 저희가 돈 빌린 입장이다 보니 뭐라 할 수가 없더군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절 대놓고 가정부처럼 부려먹겠다는 소리로 들려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이자를 안 받는 대신 그냥 가벼운 도움만 주면 된다는 거잖아, 동서. 얼마나 좋아? 그렇게 말하면서 손이동서는 정말 그 주말부터 절 불러다가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설마 정말 저를 불러다가 집안 살림을 대놓고 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전화가 와서 아침부터 오라고 하더니 와서 손빨래하고 청소를 하라고 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안 한다고 하면 당장 1억을 돌려줄 재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하는 수밖에 없었죠. 동서는 걸핏하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들먹이면서 그 대신이라 생각하라고 노래를 불러댔어요. 그런 생활을 며칠은 참았는데 정말 동서가 계속 불러대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했죠. 여보, 정말로 형님이 나를 가정부로 부리는 것 같아. 아니, 가정부도 아니고 종이야, 종. 이거 무슨 일이지 대체? 어떡해요, 나? 미안해. 형수님이 진짜 저런 사람일 줄은.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도를 넘게 황당한 동서 잘못이지.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줘. 사업만 제 궤도 오르면 사실 1억 정도는 금방 마련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 반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반년? 6개월이나 내가 가정부 노릇을 해야 하는 거네? 미안해. 다른 수가 없어.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참아볼게. 어쩌겠어요. 우리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길바닥에 앉을 순 없으니까. 속에서 열불이 터졌지만 정말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듣는 분들 중 그 자리에서 뒤집지 그랬냐고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원래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돈이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동서의 가정부이자 개인 종노릇을 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청소하고 빨래만 시키더니 나중엔 설거지도 시키고 그 후에는 강아지 목욕, 그 다음엔 요리까지 시키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애를 제대로 돌보기 힘들 정도로 제 시간을 빼앗으려고 덤볐어요. 형님, 저 이제 우리 애 보러 가야 해요. 하원할 시간이야? 뭐 이렇게 일찍 하원을 해? 아직 할 일 산더미인데. 어떤 게 있는데요? 베란다 청소랑 유리 닦기랑 화장실 청소도 안 했네. 아니, 동서 그렇게 손이 느려서 어떻게 평소에 살림하고 살아? 정말 안 되겠네. 너무 느리다. 네. 지금 오전 시간에 최소한 빨래하고 청소는 다 해놨어야지. 화장실이라도.
아유, 정말. 동서는 정말 제가 돈 주고 쓰는 가정부인 것처럼 굴었어요. 이자 비용인데 그게 아깝다는 뚱소리까지 제 앞에서 하더군요. 동서는 진심으로 제가 돈 대신 몸으로 때운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대우했던 거죠.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평범하고 잘나지 못한 저였지만 그래도 멀쩡히 남편이 벌어다 준 밥 먹고 사는 가정주부로서 가정부 취급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심지어 그게 시댁 식구 중 한 명인 손이동서일 줄은요. 그래도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는 차마 더 못하겠더군요. 남편은 그 즈음에 정말 밤잠도 줄이면서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돈을 빨리 벌어서 갚고 잊어버리자고 신세진 거 없는 셈 치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노력한 걸 아는데 제가 마냥 투정만 부리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개월간 계속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동서 내에서 가정부 아닌 가정부 노릇을 했어요. 나중에는 동서가 아예 저한테 일어서지도 않은 채로 손가락 끝으로만 지시를 하더군요. 그런데도 별다른 말도 못하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따라서 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손을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형수님 말 안 들어도 돼. 왜요?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해서 돈 조금씩 갚아왔거든. 내일이면 남은 3천만 원 다 갚아서 빚 없어지는 거야. 형수님한테 더 이상 종취급 당하지 마. 정말로? 저는 남편이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아오고 있는지 몰랐어요. 한 번에 갚지 못하고 나눠서 갚은 거니까 당신한테 그동안 말을 못했어. 미리 말 좀 해주지. 난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미안해. 그래도 이제 내일이면 다 갚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남편은 이런 고생시켜 미안하다면서 절 안아줬어요. 그동안 너무 자존심에 상처받고 고생했던 게 남편의 그 한마디로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또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서. 오늘은 좀 일찍 와줘. 대청소 좀 하게. 아주버님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무슨 말? 저희 그이가 오늘 돈 마저 다 갚는다고 했어요. 3천만 원밖에 안 남았고요. 저는 싸늘한 말투로 쏘아붙였어요. 동서는 잠깐 침묵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3천만 원어치 오늘 이자까지 쳐서 오늘까진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가 삐진 것처럼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정말 돈 때문에 동서하고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형제지간에 도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앞으로는 우리 집 살림 안 도와줄 거야? 그게 무슨 집안 살림을 지금처럼 계속하라고요? 형님네 집안 살림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어려울 때 도와준 손윗사람 이제 돈 갚았으니 나물나라 할 거야, 동서? 정말 너무하네. 나 체력 약한 거 알면서. 게다가 우리 그 회사에서도 나 나가서 일하잖아.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여태 우리 집 일 그거 조금 해주면서 그렇게 불만이 많았던 거야? 와, 순간 머리끝까지 열이 뻗쳤어요. 몇 개월간 저를 가정부 취급하면서 일 시켜 먹은 건 완전 까먹은 건지 무슨 손윗사람에 대한 도움 운운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다뇨. 하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도움 준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을 참아냈어요. 아무튼 저는 더 못한다고 집안일 힘드시면 사람 사서 하시라고 좋게 말씀드리고 끝냈죠. 저라고 사이다로 막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어쨌든 손이 동서고 그래서 그냥 그 일은 제가 마음에 묻어두고 끝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 후로 저희 남편 사업이 참 잘 되었죠. 영업사원으로 워낙 오랜 시간 굴려서 그런지 남편이 정말 사업에 열과 성을 다했고 그만큼 잘 되기도 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잘 되기 시작하면 돈이 뭉텅뭉텅 들어오더라고요. 일반적인 월급쟁이의 돈 단위하고는 달라지고 이게 또 한 번 잘 되기 시작해서 운이 트면 계속 쑥쑥 성장하는 게 있어요. 불과 몇 년 사이 저희 집은 아주 풍족해졌죠.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도 생활비를 따로 챙겨드릴 수 있었고 여행도 초호화로 몇 번이나 보내드렸어요. 처음엔 시부모님이 무척 민망해하면서 뭐 이런 걸 보내주냐 하셨지만 저희는 더 해드리고 싶을 뿐이었어요. 병원비도 저희가 다 전담해서 내드리고요.
사실 시숙내하고 분담해서 해야 하는 거지만 워낙 이런 쪽으로는 돈도 안 쓰고 힘도 안 쓰는 사람들이라서 기대치 자체가 아예 없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죠. 그 사이 시숙내의 회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돈 잘 벌고 바쁘다고 자랑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외제차도 팔고 국산차로 갈아탔다고 하고 집도 줄여서 이사 갔다고 하고 좀 심상찮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하고 있었지만 동서는 절대 저희한텐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사실 저희 사업이 잘 되고부터는 아예 저희하고 일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기를 쓰고 자기네가 더 잘 쓰고 산다는 식으로 명품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저는 어차피 돈 많이 벌어도 명품에 목숨 거는 타입은 아니어서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가 전세금 때문에 난리 났던 때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났던 시기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녁 때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돈을 빌려달라는데? 아주버님이? 저는 좀 놀랐어요. 시숙도 사업하고 있으니 당연히 자금 묶이는 상황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전혀 하지 않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금액이 커서 당신한테 말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어. 얼만데? 3억. 뭐? 전 너무 놀랐어요. 저희가 물론 사업이 잘 돼서 3억 정도 여유자금이야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동생한테 저 큰 돈을 막무가내로 빌려달라니. 그래서 걱정이야. 지난번에 우리 1억도 빌려줬었고 그냥 거절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네. 참,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 사업 자금이지 뭐. 사업은 돈이 돌다가도 막히고 하니까 말이야. 전 한참 생각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남편 형이기도 하고 같은 가족이니 돈 빌려달라는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는 건 불가능했죠. 빌려줘야지 뭐. 아무래도 그렇지? 참. 3억이라니 정말 크네. 이자는 어떡할 건데? 이자? 그때도 우리한테 이자를 안 받아서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려고. 언제 돌려줄지도 모르는데? 금방 주겠지 뭐. 아주버님 요새 사업 계속 안 좋은 것 같은데. 제대로 차용증 쓰고 할 거니까. 남편은 절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돈 버는 당사자가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좋은 생각이 났죠. 그러면 좋아요. 무이자로 해요. 그래도 되지? 당신이 찬성해 줄 줄 알았어. 그리고 나도 좀 종종 부려보자. 저는 깔깔거리면서 웃었고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영 못 알아듣는 눈치였어요. 지난번에 우리 돈 빌렸을 때 형님이 나한테 엄청 일 시켰던 거 기억나? 그랬지. 당신 고생 많이 했지. 그 후로는 그런 일 없었지? 그렇지 뭐. 그 후로도 사실 동서는 틈만 나면 저한테 손윗 사람 도와야 한다, 돈 빌려줬던 덕 생각 안 하느냐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부려먹으려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성격이 그렇게 막 순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형님이 하시라고 전 더 못하겠다고 대놓고 말했더니 동서가 어느 순간부턴 그만두더군요. 다음날 남편이 시숙한테 돈 빌려주고 나서 전 바로 동서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지금 집이세요? 어머, 동서, 어쩐 일이야? 응, 집이지. 오늘 별일 없으시죠? 응? 그렇지 뭐. 이따 회사나 나가볼까 싶고.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 오세요. 식사나 같이 하시게요. 식사? 그럴까? 동서는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웃으면서 오겠다고 하더군요. 평소라면 재수없는 소리 하면서 식사 메뉴는 뭐냐, 시간은 언제가 좋겠다, 까탈 부릴 양반이었는데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아주 고분고분하게 왔어요. 좀 우습긴 하더군요. 그렇게 저한테 큰소리치면서 손윗사람 노릇하려고 들던 분이 말이에요. 오전 11시쯤 왔길래 일단 아침 겸 점심 만들어서 같이 먹었어요. 동서는 일부러인 것처럼 크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서방님이 우리한테 돈 빌려주셔서 너무 고마워. 지난번에 우리가 빌려준 거 잊지 않으신 것 같더라.
그런 말로 이번에 우리한테 신세진 걸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필하더군요. 웃기잖아요, 솔직히. 그때는 1억이고 지금은 3억인데. 그리고 또 그때도 아무런 대가 없이 빌려준 것도 아니었잖아요. 네, 저희한테 1억 무이자로 빌려주셨었죠. 그래. 아, 이번에 3억이나 되는 돈 무이자로 빌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희도 무이자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이자 비용 대신으로 형님은 저한테 뭐 해주실 건데요? 전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그게 농담인 줄 알고 같이 웃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서. 어머, 동서,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뭐라도 해줄게. 아유, 이자 비용 대신이면 뭐든지 해줄 수 있지. 어머, 그러시구나. 다행이네요. 그럼 합의된 상태로 진행해도 되겠네요. 응? 뭘? 저희 돈 빌렸을 때처럼요. 형님도 저희 집 와서 살림 도와주세요. 저는 웃는 얼굴인 채로 말했고 동서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얼굴이 가관이더군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독하게 몇 개월 절 부려먹어 놓고서 이제 와서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얼굴을 하다뇨. 본인이 행한 업보는 아예 잊어버린 건가 의심이 됐어요. 뭐? 정말로? 네, 정말이죠. 저도 정말로 그때 도와드렸잖아요. 아, 그건 그랬지만 내가 나이가 있는데 전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애도 어렸는데 매번 집에 가서 도와드렸죠. 뭐 문제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싫으시면 무이자로 무작정 무기한 빌려드릴 수는 없으니 차용증을 좀 고쳐야겠다고 제가 전화하고요. 제가 애석한 표정을 짓자 동서는 당황해서 손을 마구 휘저었죠. 아니야. 누가 안 된대. 그게 아니라 내가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럽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냥 저 하던 것처럼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딱 그 정도만요. 더도 안 바라니까. 제가 깔깔 웃으니까 동서는 황당해하면서도 어쩔 줄 모르겠다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실 소파로 가서 앉으며 동서한테 그랬죠. 그럼 일단 지금 설거지부터 해주세요. 손님이랍시고 제법 거하게 해먹여서 음식 한 그릇과 먹은 그릇 합치면 설거지 거리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보고 동서 얼굴이 질렸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싶은지 쩔쩔매면서도 설거지를 어떻게든 다 하더군요. 그러는 사이 저는 커피 한 잔 마셨고 다시 말을 했죠. 형님, 설거지 다 끝나셨으면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아우, 요즘 너무 청소하기가 싫어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더니 난리네요. 부탁드려요 하고 말하고서 저는 뒤로 쭉 기대에 눕다시피 했어요. 저희 집 돈 잘 벌게 된 다음부터 소파도 큰 걸로 바꿔 놓았거든요. 당연히 집도 옮겼고요. 큰 집으로 옮긴 덕분에 청소하기 귀찮았는데 잘 되었다 싶었죠. 동서는 처음엔 조용히 있더니 제가 저쪽에 청소기 있다, 이쪽에 물걸레 청소기 있다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그제야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척 봐도 이 상황이 당황하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5년 전에 그렇게 날 엿먹이라 그랬나요? 누구도 그러라고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판 무덤이지. 당황한 얼굴로 동서가 청소를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 일을 저렇게 하는데 저만 드러누워 있는 거 그 누구도 편할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이 올라서라도 버텨 누워있고 싶더군요. 내가 뭐 심술 부릴 줄 몰라서 그때 당했나 싶어서요. 조용히 동서가 일만 하고 있는데 괜히 약 올리고 싶더군요. 아, 사실 1억 이자하고 3억 이자하고 다른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형님이 저한테 3배 정도 일을 더 해주셔야겠다. 동서, 그게 그때는 내가... 왜요? 그때 저도 기꺼이 일해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집안일 도와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기억은 하는데 맨손으로 거실 물걸레질도 이틀에 걸려서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도 제가 전담이었고 바퀴약도 제가 놓고 하여간 안 한 게 없었죠. 동서는 할 말이 없는지 쩔쩔매며 입을 다물었어요. 전 그렇게 소파에 누운 채 계속해서 제가 했던 일들, 제가 당했던 수모들을 곱씹어 보았죠. 형님,
근데 진짜 저 일 많이 시키셨었구나. 애들 학교에 가져가야 한다고 잡채랑 볶음밥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만들게 하셨던 거 기억해요? 어? 그게 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맛 너무 없다고 저한테 엄청 화내셨었죠? 그때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데요, 형님. 그랬어? 미안해. 그게... 형님, 다 끝났으면 쉬지 마시고 다른 일도 좀 찾아서 하세요. 왜 그렇게 게으르게 계시려고 하세요? 손발 멀쩡한 분이. 동서는 자기가 해놓은 죄가 있어서 발끈하려다가도 말을 못하고 다시 수그러들더군요. 이 기회를 놓칠 제가 아니죠. 저도 성격 있는 사람인데 그때 그렇게 당하고서 아무런 앙금이 없다니 말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형님, 도대체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면 3억이나 모자라세요? 이것도 동서가 저한테 계속 싫은 소리 하던 레퍼토리였어요. 우리가 사실 전세 자금이 모자랐던 거였고 사업 초기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그런 사정은 상관없다는 듯 남편은 돈을 못 벌어 문제고 저는 관리를 못해서 문제란 식으로 항상 말했었어요. 제가 종처럼 집안에서 일하고 있으면 동서가 항상 그런 식으로 잔소리를 퍼부어댔죠. 형님 그렇잖아요. 맨날 저한테 그러셨으면서 돈을 잘 벌어도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고 돈을 못 벌면 더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렇지. 거기다 아주버님은 계속 사업도 하시던 분이 어쩌다 그러신 거래요?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저는 일부러 해실해실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어요. 동서는 듣다 참을 수 없는지 울컥해서 절 노려보더군요. 동서,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응? 뭐가요? 돈을 못 번다니. 우리 그이가 어디가 어때서? 이거 형님이 저한테 하셨던 소리잖아요. 그새 잊으신 거 아니죠? 그게... 동서는 차마 기억 안 난다는 거짓말도 못하고 입술만 씹어대더군요. 어찌나 재미나던지. 그리고 저는 거의 그로부터 열흘간 동서를 하루도 안 빼고 불렀어요. 전화할 때마다 3억에 대한 이자 비용 내셔야죠. 돈 아끼셔야죠. 소리를 반복하면서 불렀더니 나중엔 동서 얼굴이 아주 창백해지고 헬쑥해지더군요.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 조금 미안해지기도 하고 이거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가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거 마음 불편하잖아요. 몸만 편하면 다가 아닌데 동서는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절 부려먹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 타이밍 좋게 시숙이 저희 집에 오셨죠. 시숙은 케이크를 들고 와서 웃으면서 들어오셨죠. 재수 씨한테 고마워서 말이죠. 내가 진작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어머, 감사해요. 별 말씀을. 시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저한테 인사하고 남편과 대화했어요. 사업에 관한 것이라 제가 낄만한 대화는 아니었죠. 전 얼른 케이크를 넣어두고 술상을 위해 안주라도 만들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숙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재수씨, 저 잠깐만. 네.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뭐가요? 몇 년 전에 우리 와이프가 재수씨한테 했던 일이요. 그걸 이제야 사과하러 오셨구나 싶어서 전 좀 웃었어요. 하지만 시숙은 아주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고개를 숙였죠. 미안합니다. 그때 사과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형님도 지금 저 살림 도와주고 계셔서. 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숙은 머쓱한 얼굴로 머리를 긁었죠. 그거 말인데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그만하면 안 될까요? 시숙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듯 보였고 저 역시 이 상황을 너무 길게 끌고 가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전 고개를 끄덕였죠. 당시 제 마음이 어땠는지만 알아주시면... 그러죠 저 그때 많이 속상했다고요. 그래요. 정말 미안합니다, 재수씨. 시숙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동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집으로 왔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동서가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동서. 내가 너무 무리하게 굴었었지?
뭐, 별로요.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어차피 끝낼 거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과해주니까 조금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동서의 팔을 끌어안으면서 씩 웃었죠. 커피나 드시고 가세요. 이제 잊어버려요, 우리. 그래서 결국 지금은 동선의 집안과 저희 집 매우 잘 지내고 있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역시 역지사지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